클릭 한 번이면 구매가 되잖아요. 그럼 뇌가 돈을 쓴다는 느낌을 전혀 가지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줄줄 새어 나가는 거예요. 중독 경제 시대의 테크 기업들은요, 끊임없이 중독의 장치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스마트폰에 중독이 된 채로 계속 살아갈 수는 없겠죠. 스마트폰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김병규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 앱에 들어가서 몇 시간씩 사진 구경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밤마다 침대에 누워서 몇 시간씩 제품 구경을 하다가 잠이 드는 사람들도 많죠. 또 유튜브가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동영상을 하루 종일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실 스마트폰을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만 쓸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요. 그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만 써야지 하다가도 다음 날만 되면은 자동적으로 손이 스마트폰에 가가지고 계속 들여다보고 있게 되죠.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에 쉽게 중독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뇌에는요, 보상회로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 이런 것에 반응하는 영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술을 먹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따뜻한 사랑이나 칭찬, 돈, 또 운동, 이런 것들에 반응하는 영역이거든요. 이 보상회로가 강하게 자극이 되면 중독이 생기는 거예요. 마약의 경우에는 보상회로를 아주 강하게 자극하는 좀 극단적인 경우고요. 꼭 마약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요, 음식이나 술, 사랑, 운동도요, 보상회로를 강하게 자극을 하면은 중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 중독도 생기고 또 사랑 중독도 생길 수가 있고요. 운동 중독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 보상회로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캐나다의 심리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쥐들의 머리에다가 전기 막대기를 꼽아가지고요. 쥐들이 직접 자기 보상회로를 자극시킬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쥐들이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계속 스위치를 누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쥐 같은 경우는요, 1시간에 7,000번이나 스위치를 눌렀다고 하고요. 또 수컷쥐들은 암컷쥐에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또 암컷쥐들은 갓 태어난 새끼를 전혀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 심리학자들이 쥐들이 굶어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전기 막대기를 떼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기 어렵겠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배가 부르면 우리가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이 실험실의 쥐와는 다르게 계속 하루 종일 자기 보상 회로를 자극하는 게 불가능했었죠, 사실은. 근데 이게 가능해진 거죠. 바로 스마트폰 때문인데요. 사실 이 스마트폰 안에는요, 사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하는 것들이 정말 가득합니다. 소셜 네트워크 앱에 들어가면요, 사실 우리가 사진을 올리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이나 이런 인정을 굉장히 쉽게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쇼핑 앱에 들어가면은 깜짝 할인이나 깜짝 선물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또 게임을 하다 보면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굉장히 희귀한 아이템도 손에 넣을 수가 있고, 또 남들보다 높은 그런 계급도 얻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상회로를 강하게 자극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손에 놓지 못하고 계속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요, 원래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중독성이 강했던 게 아니다라는 점이에요. 스마트폰이 처음 나온 게 2000년대 후반이거든요. 그때는요, 사실 스마트폰이 기존의 이 핸드폰하고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중독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스마트폰의 중독성이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많은 기업에게 중독이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스마트폰 앱들을 누가 만들죠? 기업이 만들죠. 그리고 이 기업들의 상당수가요, 사실은요, 광고 사업자들이에요. 이 스마트폰 앱에 있는 광고 자리를 판매해가지고 돈을 버는 기업들이죠. 이 미국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또 유튜브, 구글, 이런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사실은 모두 광고 사업자들이고요. 한국의 쿠팡이나 네이버, 배달의 민족, 이들도 모두 사실은 광고 사업자들입니다.
이들뿐만이 아니고요. 앱을 만드는 회사들 대부분이 광고가 주 수입원입니다. 이들 회사들이 광고를 통해서 돈을 벌려면 많은 사람들이 앱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중독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많은 기업들에게 이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있는 거고요. 쉽게 설명하면 중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폰 중독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스마트폰 중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요.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을 중독 경제의 시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중독 경제 시대에 기업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중독의 장치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입니다. 이 소셜 네트워크 앱에 들어가면요, 사진을 올리면 사람들이 이 좋아요 좋아요 막 칭찬을 해주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는 칭찬을 받기가 어려운데 스마트폰 앱 안에서는요 정말 칭찬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쇼핑 앱 안에도요 중독을 만드는 장치가 굉장히 많은데요, 쇼핑 앱에 들어가면 날마다 깜짝 선물, 깜짝 할인을 받아요. 당연히 중독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은 아주 일부에 불과하고요, 중독 경제 시대의 테크 기업들은요 끊임없이 중독의 장치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쉽게 중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스마트폰에 중독이 된 채로 계속 살아갈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스마트폰 중독이 심하면요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요, 또 많은 돈을 낭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중독 경제를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중독 경제 시대의 자기관리법인데요, 중독 경제 시대에는요 자기 관리를 하거나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자기 관리를 하거나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힘들어요. 반면에 스마트폰 안에서는요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굉장히 많죠. 그렇다 보니까 오랜 시간 어려운 일을 참고 견디기보다는 스마트폰에서 얻을 수 있는 쉬운 즐거움들을 찾기 쉽겠죠. 그래서 중독 경제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기 관리를 하고 목표를 달성하기에 오랜 시간 노력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간단한 방법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목표를 세우실 때 절대로 큰 목표를 세우시면 안 됩니다. 대신에 쉽게 달성 가능한 작은 목표를 많이 만드세요. 이런 작은 목표들을 많이 만드신 다음에 목표 달성의 즐거움을 자주 느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목표 달성의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을 하면요, 그때서부터 목표를 조금씩 크게 잡으세요. 이런 것을 습관화하고 계속 반복을 하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원하는 큰 목표를 달성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요즘 어르신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의지가 약해,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조금 잘못된 이야기일 수 있는 게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의지가 약한 게 아니고요, 과거에는요 사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 그냥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지금은요 쉽게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많기 때문에 오랜 시간 노력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니고요,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많아진 거예요. 중독 경제 시대에는요 집중하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뭐만 좀 하려고 하면은 계속 알림이 오고 광고가 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참 집중하기가 어렵죠. 일에도 집중하기가 어렵고요, 그렇다고 쉬는 것도 어려워요. 쉬려고 해도 계속 알림이 오고 광고가 오기 때문에 쉬는 것에도 집중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중독 경제 시대에는요 자기만의 집중의 기술을 꼭 찾으셔야 돼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자신만의 집중의 시간을 만드세요. 우리가 하루 종일 집중하고 있을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강하게 집중을 하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중을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짧은 시간이라도 강하게 집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예 내가 강하게 집중하는 시간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대신에 그 시간만큼은요 스마트폰 꺼놓고 정말로 온전히 집중을 하는 거죠. 이걸 습관화하고 반복을 하게 되면요 정말로 집중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기가 훨씬 수월할 겁니다. 두 번째는
집중의 장소를 하나 찾으시는 건데요. 이게 도서관이 될 수가 있고 뭐 카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집의 어떤 특정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책상이 될 수도 있고요. 대신에 이 공간에 가면요, 절대로 스마트폰을 보시면 안 돼요. 이 공간에 가시면 무조건 집중해서 자기가 하려는 일만 하시는 겁니다. 대신에 여기서는 다른 일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은 이 공간에 가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집중할 준비가 될 거예요. 이렇게 집중의 공간을 하나 만드시면은 집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음악을 이용하는 건데요. 집중의 음악을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이제 많이 쓰는데 책을 쓸 때만 듣는 음악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음악을요, 다른 일을 할 때는 절대 안 듣습니다. 아무리 듣고 싶어도요, 참아요. 아껴 두는 거죠. 책을 쓸 때 이 음악을 꺼내서 듣습니다. 그러면 이 음악을 듣는 순간 딱 뇌가 준비가 됩니다. 내가 책 쓰는 시간이구나. 이런 음악을 하나 찾으신 다음에 잘 이용을 하시면 집중하시기가 훨씬 쉽습니다. 이처럼 자기만의 집중의 기술을 찾으시면요, 중독경제 시대에도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이번에는 중독경제 시대의 소비관리법인데요. 중독경제 시대는요, 사실 소비를 관리하고 제어하기도 참 어려워요. 우리가 끊임없이 광고에 노출이 되고 할인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속에 소비에 대한 욕구가 자꾸 생겨요. 저게 갖고 싶다. 나 저걸 꼭 사야 되겠다. 소비 욕구가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요, 구매의 고통이 전혀 느껴지질 않아요. 요즘에 구매를 할 때 사실 직접 돈을 내는 게 아니고요, 그냥 클릭 한 번이면 구매가 되잖아요. 그럼 뇌가 돈을 쓴다는 느낌을 전혀 가지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줄줄 새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경제 시대에 소비가 제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소비 관리를 하고 소비를 제어할 수 있느냐, 세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광고 추적에서 벗어나는 건데요. 광고가 나를 잘 알면요, 내가 관심을 가질 만한 제품을 계속 광고로 보여주겠죠.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그 제품을 갖고 싶다는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광고 추적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스마트폰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요, 광고 추적 버튼을 꺼두세요. 그러면은 광고가 나를 잘 모르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스마트폰을 하는데 광고가 나를 모르면 갑자기 기저귀 광고를 보여주거나 전혀 저랑 관계없는 것들을 광고를 보여주죠. 그러면 저한테서 소비 욕구가 전혀 생기질 않겠죠. 물론 이 광고 추적 허용을 안 하는 게 광고 추적에서 벗어나는 완벽한 방법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 테크 기업들이요, 요즘에 사람들이 추적 허용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묘하게 사람들을 추적하는 장치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이 광고 추적 허용 버튼을 꺼두는 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SNS인데요. SNS가 참 문제예요. 왜 문제냐면요, SNS에 들어가면 이 알고리즘이 너무 멋있고 잘난 사람들을 자꾸 우리한테 보여줘요. 그러면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사진을 보게 되겠죠. 근데 보다 보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에 대한 만족도, 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떨어진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소비를 늘리게 돼요. 그래서 SNS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사실 소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SNS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구매를 미루는 습관을 가지는 건데요. 우리가 뭔가가 아주 갖고 싶다는 욕구가 마음속에 자주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욕구가요, 사실은 일시적인 욕구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광고에 노출이 되고 할인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생긴 욕구들이거든요. 이런 욕구들은 그냥 놔두면 대부분 사라집니다. 며칠만 놔둬도요, 사실 소비에 대한 욕구가 크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뭔가가 너무 사고 싶다, 갖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기면요, 노트에다가 일단 적으세요. 사실 나 이거 안 살 거야 마음먹기 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살 거야 하고 노트에다 적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트가 눈에 잘 보이면 안 돼요. 눈에 잘 보이는 데다 적어 놓으면 계속 갖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거든요.
제일 나쁜 거는 앱의 장바구니에 넣어 놓는 거예요. 앱의 장바구니에 넣어 놓으면요, 내가 앱에 들어갈 때마다 그 제품이 보여요. 그러면 욕구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잘 안 보이는 데다 적어 두세요.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노트를 펼쳐 보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내가 왜 이 제품을 이렇게 갖고 싶었지? 이런 걸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 가지는 대부분의 욕구는요, 일시적인 욕구라서 그래요. 그래서 구매를 조금만 미루는 습관만 가져도 이 소비 충동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독 경제 시대에 자녀 키우는 법인데요. 중독 경제 시대에는요, 자녀들 키우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요즘 어린아이들 다 스마트폰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사실 친구들 다 사용하는데 본인의 자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 오히려 반항심만 키울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제 아이가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을 막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아이들에게 몇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첫째, 우선 아이들이 잘 기다리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삶에는요, 오랜 기다림 끝에 받게 되는 큰 보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다림의 가치, 노력의 가치에 대해서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오랜 시간 노력을 한 다음에 큰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스마트폰 안에는요, 기다리지 않아도 별 노력을 안 해도 우리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보상이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잘 기다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기다림의 가치라든가 노력의 가치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이들이 부모의 보상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건데요. 원래 부모가 해주는 칭찬이나 인정은요,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보상이에요. 아이들이 부모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막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악기도 열심히 배우고 그랬었잖아요. 아이들에게 부모의 보상이 그만큼 중요했던 이유는요, 다른 보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요, 스마트폰 안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보상이 너무 많아요. 칭찬도 굳이 부모가 안 해줘도요, 스마트폰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보상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부모의 보상이 큰 가치를 가지기 어려운 거예요. 세 번째는 아이들이 게임 속에서 사회를 배우게 된다는 건데요. 과거의 게임은요, 주로 혼자 하는 게임들이었어요. 근데 요즘 게임은 게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이들과 대화를 하고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사회에 대해서 배우고 사람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이 게임 속 사회에서는요, 남들이 얻기 어려운 희귀한 아이템을 손에 얻는다거나 남들보다 더 높은 계급을 얻는다거나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들로부터 승리하는 게 보상을 받습니다. 그럼 그런 게 좋은 거라고 배우게 되겠죠. 이렇게 게임 속에서 사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요,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자기가 게임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아이들로 하여금 스마트폰을 사용을 못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다들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스마트폰 안에는요, 사실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스마트폰 사용을 막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대신에 딱 두 가지만 확실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첫째, 아이들이 기다림의 가치, 노력의 가치를 배울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오랜 시간 기다렸거나 노력했을 때 이게 가치 있는 일이구나, 기다리거나 노력하면 보상을 받는구나, 이런 거를 배울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에게 한 약속은요, 무조건 지켜주셔야 돼요. 설령 빈말로 한 약속이더라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신문 기사가 하나 떴는데요, 어떤 부모가 아이가 게임기가 갖고 싶은데 한 200만 원이나 되는 고가의 게임기래요. 그래서 부모가 그러면 네가 반에서 1등을 하면 이 게임기를 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실제로 1등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한 거죠. 근데 아이가 이 게임기가 너무 갖고 싶어 가지고 실제로 반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이거를 사줘야 되냐, 이런 거를 이제 인터넷에다 올린 겁니다. 무조건 사주셔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사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기다림의 가치, 노력의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또 아이들이 노력의 가치에 대해서 배우려면요, 결과와 상관없이 보상을 해주셔야 돼요. 설령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칭찬해주고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노력하는 게 좋은 거구나, 이런 걸 배우게 되겠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알고리즘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게 해줘야 되는 건데요. 요즘 아이들 유튜브 정말 많이 보죠. 그런데 이 유튜브의 알고리즘은요, 계속 보다 보면 아이들에게 계속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컨텐츠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이 알고리즘이 목적으로 하는 거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더 동영상을 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을 계속 보게 만들기 위해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컨텐츠를 자꾸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고 유튜브가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유튜브 안에는요, 정말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 컨텐츠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아이들이 어떤 컨텐츠가 좋고 어떤 컨텐츠가 나쁜 건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알고리즘에 따라 시청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시청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중요한 거죠. 이걸 어떻게 해줄 수가 있느냐?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이들이 유튜브를 보거나 혹은 게임을 할 때 부모가 같이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한 방법인데요, 제 아이가 어릴 때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할 때 저는 다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거죠.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제가 꼭 같이 봅니다. 그러면서 이 유튜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유튜버는 너무 좋은데 너무 착한 것 같아. 이 유튜버는 별로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가 이게 좋은 유튜버구나, 그렇지 않은 유튜버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 마음속에 이 판단 능력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 알고리즘에 따라 시청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보고 싶은 거를 보게 되는 거죠.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이가 하는 게임을 다 같이 일단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하면서 대화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이 게임은 좀 폭력적인 것 같아. 이 게임은 다른 사람을 너무 속여야 되는 것 같아. 나는 이거 하기 싫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이가 이 게임은 안 좋은 게임이구나, 이런 걸 또 배우게 되고요. 또 어떤 게임은 제가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 너무 좋은데, 이런 이야기를 또 해주면 아이가 이 게임은 좋은 게임이구나, 이런 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반복을 해주면요, 아이가 좋은 게임이 뭐고 좋지 않은 게임이 뭐구나, 이런 거를 쉽게 배우게 됩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가 같이 유튜브를 보고 같이 게임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를 계속 할 필요는 없고요, 일정 기간 이거를 부모가 같이 해주게 되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가 자연스럽게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 것이구나에 대한 판단 기준이 생겨요. 그러면 알고리즘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일단 알고리즘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면요, 그냥 유튜브 보게 하세요. 상관없습니다. 아이 스스로 판단 기준이 있으면요, 그 안에서 좋은 컨텐츠를 아이들이 찾아서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쉽게 중독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스마트폰이 나쁜 거는 절대 아니에요. 사실 잘 사용하면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과 편리함을 주는 게 바로 스마트폰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듯이 스마트폰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이제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스마트폰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의 김병규였습니다.